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선에서는요, 대중조작이라는 그 어둡고도 소름 끼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밑바닥까지 한번 제대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선전장관이죠. 요제프 괴벨스.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미디어를 말 그대로 무기로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첫 번째 파트, 궁극의 광신도 1945년 4월로 갑니다. 지루하게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는 연대기는 그냥 건너뛰자고요. 우리는 곧바로 그 섬뜩하고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붕괴 직전의 총통방공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그다 괴벨스가 남긴 말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후에 다가올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과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 하나 때문에 엄마가 자기 배 아파 낳은 6아이들을 직접 독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신의 인간성을, 그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데올로기라는 괴물에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 극단주의자의 탄생입니다. 앞서 던진 그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인물의 진짜 기원을 파헤쳐봐야겠죠? 사실 그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권력을 쥔 괴물이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신체적 콤플렉스와 뼈저린 좌절감이 고립된 한 청년을 아주 유해한 길로 몰아넣은 거죠.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 1차 세계대전 징집 거부, 그리고 작가로서의 철저한 실패. 정말 끝없는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1924년에 우연히 나치의 급진적인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드디어 자신의 그 뒤틀린 소속감을 찾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만인데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괴벨스가 평생 남긴 일기장의 총 페이지 수입니다. 5만 쪽이요! 이 엄청난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가 권력을 잡기 아주 훨씬 전부터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지독하게 불안정한 사람이었는지가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극심한 유대인 혐오도 이미 이때 다 굳어져 있었고요. 세 번째 파트, 프로파간다 머신, 미디어의 무기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토록 뼛속까지 불안정했던 인물이 베를린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 악명 높은 심리적 무기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그는 말 그대로 현대 세뇌 기법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상업 광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말 소름 돋게 단순한 3가지 전술을 짜냈거든요. 첫째, 메시지는 무조건 짧고 크고 단순하게 쳐라. 둘째, 복잡한 논리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인간의 원초적 감정만 건드려라. 그리고 셋째, 그 슬로건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냥 미친 듯이 끝도 없이 반복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뜩한 전술을 현실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일명 국민수신기라는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일주일치 월급보다도 싼 가격에 이 기계를 마구 찍어내서 뿌려댔으니 집집마다 거실 한가운데 괴벨스의 목소리가 다이렉트로 강제로 꽂히게 된 거죠. 아주 값싼 기계 하나로 감히 그 어떤 다른 목소리도 끼어들 수 없게 체제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독점해버린 겁니다. 진짜 치밀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는 어두운 이중생활, 엘리트의 위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보기에 완벽하게 통제된 이 선전 무대 뒤편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역겨운 위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쁜 금발아이들 6명을 딱 세워놓고 마치 제국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완벽한 모범 가정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완전히 시궁창이었죠. 뒤에서는 자기 권력을 무기로 영역의 여배우들을 밥 먹듯이 착취하는 지독한 포식자였거든요. 오죽하면 스캔들 때문에 히틀러가 직접 나서서 괴벨스의 이혼을 막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가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히틀러의 최측근들, 그 이너 서클 안에는 진짜 숨막히는 질투와 암투가 특실거렸습니다. 특히 헤르만 괴링. 이 사람은 1차 대전 전쟁 영웅에다가 덩치도 산만하고 상류사회 인맥도 빵빵했거든요. 이 괴링과 비교당할 때마다 다리를 저는 왜소한 체구의 괴벨스는 뼈에 사무치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불안감은 어떻게든 히틀러한테 완벽하게 인정받고야 말겠다는 도끼 품은
아주 극단적이고 맹신적인 충성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번째 파트, 총력전의 설계자.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잔혹 행위를 다룹니다. 이 국내 장악용 미디어 통제는 머지않아 홀로코스트와 끔찍한 세계대전을 갈아넣는 거대한 살상 무기로 변모하게 되거든요. 괴벨스를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홍보 담당자증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선동을 넘어서 폭력과 살인, 문화 학살을 직접 진두지휘한 진짜 가해자였어요. 1933년 그 유명한 대규모 책 화형식, 분석 행위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 악의적인 혐오 영화를 만들고 동료 배우 일가족을 압박해 자살로 내몰았죠. 게다가 베를린에 있던 6만 명의 유재인을 사지인, 절멸 수용소로 몰아넣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선전이 곧 실제적인 대량 학살의 칼날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스탈린그라드 전투 대패 이후에도 그의 그 소름 끼치는 조작 능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1943년 베를린 스포츠 궁전 연설에서 그는 무려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군중의 혼을 쏙 빼놓으며 최면을 걸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죽자는 그 미친 총력전선 보의 사람들이 자기 파멸인 줄도 모르고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그가 만든 가짜 환상과 진짜 현실의 끔찍한 차이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신성한 승리가 코앞에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밖을 내다보면 어땠나요? 도시는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고 16살짜리 어린애부터 60대 할아버지들까지 국민 돌격대라는 이름표를 달고 폐허 속에서 총알바디로 개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완벽하게 진실을 가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최후의 망상, 다시 방공호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1945년 4월, 그 숨막히고 미쳐버린 방공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 직후 괴벨스는 마침내 자기가 평생 그토록 목매달고 집착했던 최고의 타이틀, 독일 국가상징 총리 자리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기 목숨이 끊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미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나라도 아닌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허망하고 의미 없는 승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순간까지 단 한 톨의 반성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라디오 연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부추긴 이 참혹한 파괴와 학살을 뻔뻔하게도 외국 국가들, 이른바 증오에 찬 세계가 총통의 위대한 과업을 방해한 탓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냥 죽는 순간까지 자기 망상과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라디오라는 그 옛날 초창기 기술 하나로도 이렇게 수백만 명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이 엄청나게 빠르고 정교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조작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대로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어두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시급하고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